CNN이 최근 발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고소득 여성 74%가 결혼 상대로 한국 남성을 선호한다고 답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이유를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는 아야코입니다. 2024년 3월 15일 오후 7시 30분 도쿄 신주쿠의 한 이자카야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맥주잔을 마주 잡고 있던 3년 교제한 남자친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회사 그만둘 거지.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일본에는 다테마에와 혼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전한 모습과 진짜 속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저는 그때까지 일본 남성들의 다테마에만 봐왔던 거예요. 당신 커리어 응원해. 남녀 평등이 중요하지. 이런 말들이 전부 가면이었다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 전 남자친구는 외국계 금융회사 이사였어요. 데이트할 때는 항상 여성의 사회 진출을 지지한다며 페미니스트인 척했죠. 하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의사 안에는 격이 있어야 해. 직장 다니는 건 보기 안 좋아라며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압박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 교육이 필요하다며 집안 규칙을 암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주변 기혼 여성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이 돌아왔어요. 결혼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가사 분담을 약속했지만 막상 동거하면 모든 집안일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거죠. OECD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남성의 주당 가사 분담 시간은 2.8시간으로 선진국 최하위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일본 사회의 어두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제가 만난 일본 남성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남자친구는 의사였는데 공개석상에서는 항상 아내를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집에서는 밥은 언제 나와? 라며 반말이 일상이었어요. 두 번째는 IT 회사 임원이었는데 연애할 때는 당신 꿈을 응원한다고 했지만 진지한 만남을 시작하자마자 여자는 집에서 내조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을 바꿨죠. 유엔 여성기구의 성평등 지수를 보면 일본은 116위에 머물고 있어요. 겉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실질적 성평등은 개발도상국 수준인 거죠. 제가 직접 체험한 일본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언어의 이중성이었습니다. 일본어는 겉으로는 존댓말을 쓰지만 그 안에 위계 질서가 숨어 있어요. 오츠카레 사마데시타라고 정중하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성을 아래로 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회식 자리에서 여성이 술을 따르는 건 당연하게 여겨지고 업무에서도 여성 의견은 형식적으로만 들어주는 분위기였죠. 실제로 일본 직장 내 여성 임원 비율은 15.3%로 아시아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확실히 존재하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눈치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규칙을 따라야 승진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2024년 5월 회사 한국 프로젝트로 서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한국 남자도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아시아 문화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더 심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출장에서 만난 그 남성은 정말 달랐습니다. 2024년 5월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김민수 과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프로젝트 협업 미팅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일본 남성들과 달랐어요. 일본 남성들은 첫 만남에서 과도하게 격식을 차리며 거리감을 두는데 김 과장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순간은 점심시간이었어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김 과장이 자연스럽게 제가 트레이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여성이 남성의 식사를 챙기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는 반대였거든요. 이게 진짜 다른 건가 싶었어요. 업무 진행 방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성이 의견을 내면 아, 그렇군요라며 형식적으로만 듣고 넘어가는데 김 과장은 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실제로 프로젝트에 반영했어요. 아야코 씨, 제안이 정말 좋네요.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진심이 느껴졌어요. 언어의 차이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어의 존댓말은 일본어와 달리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부인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아내를 지칭할 때 진정한 존중이 느껴졌거든요. 일본어로는 아내를 집사람 카나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어의 부인분, 아내분에는 파트너로서의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OECD 데이터를 찾아보니 한국 남성의 주당 가사 분담 시간은 5.2시간으로 일본 2.8시간보다 거의 2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차이는 더욱 확실했어요. 일본에서는 여성이 맥주를 따르고 안주를 나누는 게 당연한데 한국 회식에서는 남성들이 먼저 여성들을 배려하더라고요. 아야코 씨, 편하게 드세요라며 오히려 제가 편안해하는지 신경 써주는 거예요. 김 과장과 대화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가족 이야기였어요. 집에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가장이에요. 라며 웃으며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일본 남성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남자가 가장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거든요. 얼마 후 어쩌다 보니 그의 집에 초대받게 되었어요. 그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김 과장이 저를 가족 식사에 초대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보통 일본 남성들은 직장 여성을 가족에게 소개하는 걸 꺼려하거든요. 하지만 김 과장은 부모님께서 아야코 씨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신다며 자연스럽게 초대했어요. 2024년 5월 25일 저녁 7시 서울 은평구 김 과장 댁에 도착했어요. 일본식으로 무릎을 꿇고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우리 민수가 항상 아야코 씨 얘기만 해서 궁금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일본에서는 며느리가 되려면 시집살이라는 시험 기간을 거쳐야 해요. 무릎 꿇고 인사하고 시부모님 규칙을 암기하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인정받죠. 하지만 김 과장 부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시면서 요즘엔 남자가 요리해야지. 민수 엄마 혼자 힘들게 할 수 없잖아 라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남편이 주방 일을 하면 계집애 같다는 핀잔을 듣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거죠. 식사 중에 더욱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본 회사 문화에 대해 얘기하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때는 며느리가 무조건 참아야 했는데 요즘은 서로 배려하며 사는 게 맞아요. 민수야, 아야코 씨 말씀 잘 들어드려. 이런 말씀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김 과장 형의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어요. 육아휴직을 2개월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남성 육아휴직률이 14.4%에 불과한데 한국은 28.4%나 된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회사에서 아빠 육아휴직 당연하지라는 분위기라는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아야코 씨는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본에서는 여성에게 꿈을 묻는 어른이 거의 없어요. 보통 언제 결혼할 거냐,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만 묻죠. 하지만 아버지는 제 컨설팅 일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설거지할 때였어요. 제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김 과장이 손님은 가만히 계세요라고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뒷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김 과장, 형까지 모두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눠서 정리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성평등 부문에서 아시아 3위를 차지했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한국 가족의 모습이 그 통계를 뒷받침하는 거였죠. 세계경제포럼 젠더갭 지수에서도 한국은 108위에서 점점 순위가 올라가고 있고 일본은 116위에 머물고 있어요.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수가 아야코 씨한테 많이 배운다고 해요.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울컥했어요. 일본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도쿄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처음엔 한국 남자가 정말 그래? 라며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 하나가 실제로 한국 여행을 다녀왔어요. 돌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야코, 일본 남자들은 왜 이렇게 이중적이지? 김 과장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6개월 후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의 3년 연애보다 더 많은 걸 배우고 성장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솔직한 소통이었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눈치를 보며 속마음을 숨겨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진심을 표현하는 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김 과장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존댓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일본어의 형식적 예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말에 진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결혼 계획을 세우면서도 차이를 느꼈어요. 일본에서는 여자가 양보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게 결정되는데 김 과장은 항상 아야코 씨 의견이 우선이에요라고 말해줘요. 신혼집도 앞으로의 커리어 계획도 모든 걸 함께 상의해서 정하고 있어요. 한국의 육아 문화도 놀라웠어요. 김 과장의 동생이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신청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가족이 우선이다며 적극 지원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일본에서는 육아는 엄마 몫이라는 철칙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부모 공동 책임이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가장 감동적인 건 김 과장 가족들이 저희 커리어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것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결혼하면 회사 그만둬야지라는 압박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꿈을 이뤄나가자는 분위기예요. 시어머니가 될 분도 아야코 씨 일이 더 중요하면 민수가 따라가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한 가짜 평등보다 진짜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테마에로 포장된 예의보다는 혼내에서 우러나는 제 이름은 누라 빈트 알 와히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 36세입니다. 오빠는 정부 고위직에 있지만 저는 그저 조카 파이자리를 돌보는 평범한 고모일 뿐입니다. 파이자리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11살인데도 또래보다 작고 여린 몸집에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선천성 폐섬 유화증이라는 병명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파이자리는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고모, 가슴이 답답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 제 마음도 같이 조여왔습니다. 파이자리의 손을 잡아주며 등을 살살 두드려 주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었어요. 리야드 왕립병원은 중동에서 가장 좋다는 병원이었습니다. 최신 장비와 유럽에서 온 의사들이 있었지만 파이자리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을 들려주지 못했어요. 압둘 아지즈 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라님, 아이의 폐 기능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한계가 있어요. 그 말은 곧 포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파이자리는 왕가의 아이이기 전에 그저 숨 쉬고 싶어 하는 한 명의 아이였으니까요.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전 세계 병원들을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독일의 샤리테 병원, 영국의 그레이트 오몬드가 모두 검토해봤지만 뚜렷한 대안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폐질환 치료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과 치료법이 주목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고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더 자세히 알아보니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곳이 소아, 폐질환 분야에서 독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서울 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파이자리의 의료 기록과 현재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며 치료 가능성을 문의했어요. 사흘 후 백승민이라는 호흡기내과 교수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는 파이자리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치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인공지능 기반 폐영상 분석과 체외 막산소 공급 장치를 결합한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듣지 못했던 희망적인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어요.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파이자리에게 한국 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모,
거기 가면 정말 숨쉬기 편해질까요? 그럴 거야, 파이자라. 우리 함께 가보자. 그날 밤, 파이 자리에 작은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사실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다만 그곳에 파이 자리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기꺼이 떠날 용기가 있었습니다. 리야드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압둘 아지즈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가는 게 맞을까요?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죠? 누라님, 여기서는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 밖으로 리야드의 야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파이자리는 제 품에 안겨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기적을 만날 수 있기를, 파이자리가 다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리야드 공항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공항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파이자리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걸 보자마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며 별도 통로로 안내해 주었거든요. 서울 아산병원까지 가는 길에 파이자리는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사막 대신 초록빛 산들이 보였고 리야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모, 여기는 공기가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시원하고. 아이의 말에 저도 모르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환경만으로도 파이자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국제진료센터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아랍어를 모두 구사하는 통역사분이 함께 계셨는데 덕분에 의사소통 걱정은 사라졌어요. 백승민 교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차분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파이자리를 보는 눈길에서 따뜻함과 전문성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누라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이잘 군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 교수는 파이자리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춰 앉았습니다. 안녕, 파이자라. 여기 와서 어때? 비행기 타느라 많이 힘들었지? 11살인 파이자리는 처음 보는 한국 의사가 신기한 듯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선생님이 저를 낫게 해주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해볼게. 우리 함께 힘내보자. 그 짧은 대화에서 백 교수의 인간적인 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자를 단순한 질병이 아닌 한 명의 소중한 아이로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곧바로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부터 폐기능 검사까지 리야드에서 받았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특히 인공지능으로 폐 영상을 분석하는 장면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만 장의 폐 영상을 학습해서 병변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파이잘 군의 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파이자리의 폐 영상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리야드에서 봤던 것보다 상태가 더 심각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백 교수의 설명을 들으니 오히려 희망이 생겼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놓쳤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치료하면 충분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근처 숙소에서 파이자리와 함께 첫날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고모, 여기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시네요. 그리고 병원이 정말 깨끗하고 좋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시설의 현대성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따뜻함이 인상적이었어요. 간호사들도 파이자리를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치료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체외 막산소 공급 장치를 활용한 폐 기능 보조와 함께 인공지능이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송다영 간호사를 처음 만난 것도 이날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경력 간호사였는데 파이 자리를 대하는 모습이 특별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보는 눈빛만으로도 모든 게 전해졌습니다. 파이 자리가 처음으로 산소 마스크를 쓰게 되었을 때 무서워하자 송 간호사는 자신도 마스크를 써보며 아이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파이 자리가 정말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요. 치료 시작 48시간 후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파이 자리의 산소 포화도가 눈에 띄게 개선된 거예요. 백 교수는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좋은 신호입니다. 파이잘 군의 몸이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어요. 그날 밤 파이자리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잠들기 전 아이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고모,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벌써 숨쉬기가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리야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 낯선 땅에서 파이자리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료 시작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쯤 파이자리의 침상 옆에서 잠을 자던 제가 문득 깨어났어요. 평소라면 아이의 거친 숨소리 때문에 계속 잠이 설치곤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깜짝 놀라 파이자리를 살펴보니 아이가 평온한 얼굴로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지난 3년간 본 적 없는 안정된 호흡이었습니다. 6시간이나 한 번도 깨지 않고 잔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파이자리는 숨이 막혀 밤중에 깨는 일이 허다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간호사실로 나가 송다영 간호사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6시간이나 푹 주무셨다고요? 송 간호사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30대 중반의 경력 간호사답게 이런 변화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침 회진 시간에 백승민 교수가 파이자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청진기로 가슴 소리를 들어보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호흡음이 많이 깨끗해졌네요. 염증 반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파이자리는 여전히 조금 힘들어했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말을 할 때도 중간중간 숨을 헐떡이지 않았고 앉아있을 때 어깨로 숨 쉬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파이자리가 갑자기 저에게 말했습니다. 고모, 배가 고파요. 뭔가 먹고 싶어요. 3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파이자리는 숨쉬기 힘들어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거든요. 병원 급식을 보고 아이가 관심을 보이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뭘 먹고 싶니? 고모가 해주시는 음식이 좋지만 여기 밥도 맛있어 보여요. 송 간호사가 아이를 위해 소화하기 쉬운 죽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파이자리가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숨쉬기 힘들어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아이가 이렇게 식욕을 보이다니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이자리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까지 혼자 걸어간 거예요. 물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천천히 걸었지만 그동안 휠체어에만 의존하던 아이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고모, 다리에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숨 쉬는 게 진짜 편해졌어요. 11살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송 간호사는 복도로 나가더니 한참 뒤에 빨간 눈으로 돌아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파이자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기쁘네요. 언어는 달랐지만 아이를 아끼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송 간호사는 파이자리를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보살펴 주었어요. 저녁 무렵 백 교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인공지능 분석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어요. 폐 기능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염증 수치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들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학 용어는 잘 몰랐지만 파이자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건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파이자리와 함께 병실 창가에 앉아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한결 편안한 숨소리로 말했어요. 고모, 여기 와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숨 쉬는 게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파이자라.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집에 돌아가서도 이렇게 편하게 숨 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백 선생님께서 치료법을 다 알려주실 거야. 파이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가 제 손을 이렇게 꽉 잡은 거예요. 그동안은 늘 힘없이 축 늘어진 손이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고모, 고마워요. 저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요. 11살 아이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송 간호사가 밤 근무를 위해 들어오면서 파이자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체온, 맥박, 산소 포화도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어요. 오늘 밤도 푹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호사의 말처럼 파이자리는 그날 밤 8시간 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 파이자리가 리아드 집 마당에서 또래 아이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꿈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한국에 온 지 닷새 만에 파이자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의학의 힘인지 이곳 의료진들의 정성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치료 시작한 지 4주가 지났습니다. 매주 실시하는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백승민 교수는 늘 그랬듯 차분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파이잘 군의 폐 용적량이 처음보다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염증 반응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화면에 나타난 폐 영상을 보니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흰 반점들로 가득했던 파이자리의 폐가 이제는 훨씬 깨끗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수치로만 보면 분명한 호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파이잘 군이 느끼는 변화겠죠. 백 교수는 파이자리에게 눈높이를 맞춰 물어봤어요. 어때, 파이자라? 숨쉬기가 어떤지 솔직하게 말해볼까? 11살 파이자리는 밝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계단도 혼자 올라갈 수 있고 밤에도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실제로 파이자리는 완전히 달라진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도 더 이상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았고 산소 마스크 없이도 몇 시간은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압둘 아지즈 박사가 리야드에서 날아온 거예요. 파이자리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며 사우디 보건부 공무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누라님, 파이자리 정말 많이 좋아 보이네요. 압둘 박사는 파이자리를 보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 달 전 리야드에서 봤던 아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백 교수와 압둘 박사의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의료진들끼리 나누는 전문적인 대화였지만 통역을 통해 들어보니 그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박사님, 저희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과학적 근거와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 증거를 만들어갈 뿐입니다. 백 교수의 말에 압둘 박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병원의 치료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인공지능과 전통적인 의료기술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요. 저희도 계속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파이잘 군 같은 사례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압둘 박사는 병원 시설을 둘러보며 계속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보고는 놀라워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우리 병원에도 있었다면. 그의 말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환자를 충분히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겠죠. 파이자리는 압둘 박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활기찬 목소리로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박사님, 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혼자서도 멀리 걸을 수 있고 밤에 숨이 안 막혀요. 정말 다행이다, 파이자라.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시는구나. 압둘 박사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가 회복되는 모습만큼 기쁜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파이자리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몰래 준비하고 있던 그림이었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 속에는 태극기와 함께 병원 건물, 그리고 백 교수와 송 간호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주려고 그린 거야? 백 선생님이랑 송 간호사 선생님에게 드리려고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11살 아이가 그린 서툰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특히 태극기 옆에 쓴 감사합니다라는 한글이 인상적이었어요. 파이자라, 언제 한글을 배웠니? 송 간호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고마울 때 쓰는 말이래요. 송다영 간호사가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쳐 준 것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마음을 전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압둘 박사는 한국에서 3일을 머물며 파이자리의 회복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날 그가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누라님, 이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온 선택이 정말 옳았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불가능했을 치료였어요. 박사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주셨잖아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죠. 이곳의 의료진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특별해요. 리야드로 돌아가는 압둘 박사를 배웅하며 저는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아 한국에 왔는데 이제는 정말 파이자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날 밤 파이자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고모, 집에 돌아가도 이 병원 사람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크면 한국어도 더 배우고 싶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처음 이 풍경을 봤을 때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고마운 마음밖에 들지 않았어요. 이 도시에서 파이자리가 새로운 삶을 찾았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2달 반의 치료를 마치고 이제 리야드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파이자리의 상태는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져 있었습니다. 퇴원 전 마지막 검사에서 백승민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기적인 관리는 필요하지만 리야드에서도 충분히 치료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동안 파이자리에게 적용했던 치료법과 약물 요법을 상세히 정리해서 리야드 병원에 전달할 자료들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치료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신 거죠. 백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파이자리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는 꿈도 못 꿨어요. 저희도 파이잘 군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사례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송다영 간호사는 파이자리와의 작별이 가장 아쉬워 보였습니다. 2달 넘게 아이를 돌보면서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파이자라, 집에 가서도 운동 꾸준히 하고 약도 빼먹지 말고 먹어야 해. 11살 파이자리는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약속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이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에 송 간호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파이자리는 그동안 준비한 편지를 백 교수와 송 간호사에게 전했습니다. 아랍어와 서툰 한국어로 쓴 감사 편지였어요.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편지를 읽은 백 교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순수한 감사를 받아본 적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파이자리는 창밖 풍경을 아쉬워하며 바라봤습니다. 고모, 나중에 또 한국에 올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건강해지면 언제든 올 수 있어. 그럼 그때는 한국어도 더 잘하고 백 선생님이랑 송 간호사 선생님께 직접 인사드릴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파이자리는 활기차게 돌아다녔습니다. 2달 전 휠체어를 타고 힘겹게 도착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리야드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빠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이자리의 회복된 모습을 보고 오빠는 말을 잃었어요. 정말 같은 아이가 맞나?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야? 한국 의료진들의 덕분이에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며칠 후 리야드 왕궁에서 공식적인 감사 의사를 전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파이자리의 치료 성공이 사우디 왕실에도 알려진 거였어요. 왕궁에서 열린 작은 행사에서 저는 직접 감사장을 작성했습니다. 한국 서울 아산병원과 의료진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았어요. 대한민국 서울 아산병원의 백승민 교수님과 의료진 여러분께 우리는 한국에서 의사가 아니라 진정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파이자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것은 의학적 치료를 넘어선 사랑이었습니다. 이 감사장은 사우디 외교부를 통해 한국 외교부로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파이자리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꾸준히 회복되어 한 달 뒤에는 또래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되었어요. 3년간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고모, 이제 정말 다른 친구들처럼 축구도 할 수 있어요. 파이자리가 마당에서 공을 차며 웃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거든요. 6개월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 보건부에서 한국과의 의료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파이자리의 성공적인 치료 사례가 계기가 되어 더 많은 사우디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누라님 덕분에 우리나라 의료진들도 한국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압둘 아지즈 박사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개인적인 치료가 국가 간 협력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1년 후 파이자리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 선생님을 찾아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고모, 나중에 꼭 한국에 가서 백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요. 한국어로요. 아이의 소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단순히 치료만 해준 게 아니라 파이자리의 인생에 새로운 꿈을 심어준 거였어요. 지금도 파이자리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보며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요. 백 교수님과 송 간호사님의 모습, 병원 복도에서 처음으로 혼자 걸었던 순간, 그리고 서울의 야경까지. 파이자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고모,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별해요. 저를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꿈도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멜리아입니다.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 이야기는 제가 런던에서 겪은 정말 충격적인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대학원 동창인 하늘과 함께 영국 여행을 계획했을 때 저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미국 여권을 가진 저에게 해외여행은 늘 순조로웠거든요. 어디를 가든 파란색 여권만 내밀면 웃으며 환영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늘은 한국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는 친구예요.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이라 여행 준비도 철저하게 해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살짝 웃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긴 비행 시간 때문에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곧 호텔에서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입국 심사장에 들어서니 여러 줄이 보였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줄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제 팔을 살짝 잡더니 다른 방향을 가리켰어요. 저기 전자게이트 쪽으로 가야 해. 전자게이트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자동 출입국 심사는 있지만
영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하늘은 자신있게 그쪽으로 걸어가면서 여권을 준비했어요.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하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전자게이트 앞에 서니 공항 직원이 다가와서 하늘의 여권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와서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미국 여권은 일반 심사대로 가셔야 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서 다시 물어봤지만 직원은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일반 심사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은 제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며 말했어요. 미안해. 같이 되는 줄 알았어. 나는 먼저 들어가서 기다릴게.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일반 심사대 줄에 서야 했습니다. 하늘이 전자게이트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간단해 보였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인식시키고 게이트가 열리면 끝. 2분도 안 걸린 것 같았죠. 반면 제가 선 줄은 정말 길었어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 다양한 국적의 여행객들이 있었는데 모두 저처럼 일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줄이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저는 시간을 확인했어요. 30분, 1시간, 1시간 30분. 처음엔 그냥 영국이 까다로운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늘은 바로 들어갔는데 저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거죠? 미국 여권이 한국 여권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심사관은 제 여권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여행 목적을 묻고 체류 기간을 확인하고 호텔 예약증까지 요구했어요. 평소에 받던 형식적인 질문들이었지만 하늘이 2분 만에 통과한 것과 비교하니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입국장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이미 수화물을 찾아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니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아했어요. 혹시 하늘이 영국에 자주 와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건가? 하지만 그때는 그냥 영국 공항 시스템이 특이한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하늘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그 전자게이트를 쓸 수 있었던 거야? 하늘은 잠깐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여권이 신뢰도가 높은 국가 목록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공항에서 자동 심사를 쓸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제가 모르는 세상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것이 앞으로 제가 경험하게 될 더 큰 충격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런던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공항에서 일어난 일을 곱씹어봤어요. 32년을 살면서 미국 여권이 다른 나라 여권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건 상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변호사가 되어서도 국제 업무를 할 때 미국 여권은 항상 신뢰와 권위의 상징이었는데 말이에요.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어요. 아마 제가 당황한 모습을 봐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죠. 그녀는 원래 배려심이 많은 친구라 상대방이 불편해할 만한 이야기는 잘 안 하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하늘의 여권을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저희 호텔에서는 한국 고객분들을 정말 환영해요. 그러면서 하늘에게 컴플리먼터리 와이파이 업그레이드와 늦은 체크아웃 서비스를 제안했어요. 저도 같은 예약인데 왜 하늘에게만 그런 혜택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 직원은 물론 친절했지만 하늘에게 보인 그 특별한 환대는 없었어요. 마치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보증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날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하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 여권이 이렇게 대접받기 시작한 거야?
하늘은 잠깐 망설이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사실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10년 전만 해도 미국 여행 갈 때 인터뷰도 받았거든.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 그녀가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하더니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여권 파워 랭킹이라는 자료였는데 한국이 3위, 미국이 7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는 190개국 넘게 비자 없이 갈 수 있어. 그리고 여권 자체의 보안 기술도 정말 좋아졌거든. 폴리카보네이트라는 특수 소재로 만들어서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부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충격도 컸죠. 미국이 여전히 강대국이긴 하지만 여권이라는 작은 책자 하나만 놓고 보면 한국이 더 인정받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다음 날 대형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입장할 때 보안 검색대에서 하늘은 여권만 살짝 보여주고 바로 통과했는데 저는 가방 검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하늘의 여권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 여권이시네요. 어서 들어가세요. 그때 저는 정말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이런 신뢰를 받기 시작한 건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하늘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공항에서 직원들이 한국 여권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하늘은 잠깐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여행할 때 문제를 잘 안 일으킨대. 불법 체류도 거의 안 하고 공항에서도 질서를 잘 지키고. 그래서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 한국 여권 보면 안심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가진 미국 여권에 대한 자부심이 흔들리는 걸 느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저는 평생 미국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이번 여행에서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인정받고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늘은 자랑하거나 우쭐하는 기색 없이 담담하게 사실만 이야기해줬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하늘과 함께 조식을 먹으면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예전에는 한국 여권 들고 다니는 게 가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 그 순간 저는 여권이라는 게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세계의 신뢰와 인식을 담고 있는 상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런던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하늘과 함께 킹스크로스 역에서 파리행 유로스타를 타기로 했어요. 기차 여행이라면 공항보다는 덜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로스타 탑승 전 출국 심사대에서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됐어요. 하늘은 자동 출국 게이트로 향했고 저는 일반 심사대 줄에 서야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기분이 묘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앞 사람들을 관찰해봤는데 대부분 아시아계가 아닌 여행객들이었어요. 중동, 아프리카, 남미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동 게이트를 쓸 수 있는 나라들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이 단순히 경제력이나 국가 크기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심사관에게 여권을 건네면서 무심코 물어봤어요. 한국 여권이 자동 게이트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심사관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신뢰도가 매우 높은 국가예요. 불법 체류율도 낮고 여권 기술도 우수하거든요. 자동 시스템에서 인식 오류가 거의 없어서 처리가 빨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패배감 같은 걸 느꼈어요. 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나라인 건 맞지만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뒤처져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유로스타 안에서 하늘과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어요. 공항에서, 호텔에서, 박물관에서, 그리고 기차역에서까지. 하늘은 어디를 가든 한국 여권 덕분에 조금씩 더 나은 대우를 받았어요. 파리 북역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하늘은 여권을 스캔하자마자 바로 통과했는데 제가 같은 기계에 미국 여권을 넣었더니 경고음이 울리면서 일반 심사대로 가라는 안내가 나왔어요. 그때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차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 여권은 어디를 가든 기계가 즉시 인식하고 신뢰하는 반면 미국 여권은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였어요. 파리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하늘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국에서 오신 고객분들은 정말 매너가 좋으시더라고요. 항상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시고 호텔 규칙도 잘 따라주세요. 그러면서 하늘에게만 무료룸 업그레이드를 제안했어요. 저는 같은 여행사에서 같은 패키지로 예약했는데도 그런 혜택은 없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제가 32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미국의 위상이 생각보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특히 여행이라는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한국이 오히려 더 신뢰받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다음 날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려는데 하늘이 여권을 보여주자 직원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 한국 분이시네요.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한국 분들은 특별 전시관도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당황했어요. 왜 한국인에게만 그런 혜택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문화, 교류 협정이 있어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저는 하늘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 내가 평생 알고 있던 세상과 다르네. 하늘은 조금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솔직히 말하면 10년 전만 해도 한국 여권 들고 다니는 게 좀 부끄러웠거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놀랐어요. 지금은 그렇게 대우받는 한국 여권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랬다니 말이에요. 그날 저녁 생강가를 걸으면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제가 목격한 건 단순히 여권의 차이가 아니라 세계가 바라보는 국가별 신뢰도의 변화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신뢰를 쌓아왔는지를 여권 하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작은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앞서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의 결과라는 것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가진 미국 여권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여전히 소중하고 강력한 여권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몽마르트 언덕에서 사크레퀘르 성당을 구경하고 내려오는 길에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순식간의 일이었는데 가방을 열어보니 지갑과 여권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2년을 살면서 여권을 잃어본 적이 없었는데 하필 외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다음 날 뉴욕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늘이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늘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일단 경찰서부터 가자. 분실 신고 먼저 해야 해. 가까운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프랑스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항공편은 어떻게 변경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경찰서에서 신고를 마치고 나오니까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빠르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급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하늘이 저에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파리에 있는 한국 교민분한테 연락했어. 응급 상황일 때 도와주시는 분이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한국인 지인이 조금 도와주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시간 후에 만난 그분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그분은 파리에서 20년째 살고 계신 한국인이었어요. 하늘이 상황을 설명하자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국 영사관은 월요일에나 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우선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국인도 아닌데 한국 영사관에서 도와줄 리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자신있게 전화를 걸더니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영사관 직원이 직접 나와서 도와준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인도 아닌데 괜찮을까요? 김 선생님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특히 하늘 씨 같은 한국인의 친구라면 더더욱이요. 1시간 후 하늘의 연락처로 한국 영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직접적인 행정적 지원은 어렵지만 지낼 수 있는 임시 숙소는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따뜻한 배려에 저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한국인도 아닌데 단지 한국인의 친구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다니요. 김 선생님은 저를 자신의 아파트 게스트룸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고 저를 배려하는 말투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 저와 함께 미국 영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냉정했어요. 영사관 담당자는 간단히 제 사정을 듣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임시 여권 발급을 위해선 경찰 신고서와 신분증 사본, 항공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보통 3에서 5영업일 내에 임시 여권이 발급되지만 상황에 따라 최대 일주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일이면 뉴욕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현실이 단번에 밀려왔어요. 항공사에 연락하니 항공권은 일정 변경이 가능하지만 추가 요금이 꽤 붙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보상해 주는 거죠? 저도 모르게 짜증 섞인 말이 튀어나왔지만 곧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새로운 귀국 날짜는 5일 뒤로 미뤄졌고 그 며칠 동안 저는 파리에 발이 묶인 채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하늘은 매일 제게 아침을 챙겨줬고 김 선생님은 바쁜 와중에도 틈날 때마다 연락을 주셨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에게 받는 이 따뜻함이 저는 정말 낯설면서도 위로가 되었어요. 5번째 날 아침,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시 여권이 발급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수령 가능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에 쥐어진 여권은 단지 얇은 종이로 된 임시 문서였지만 제게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출국 당일 김 선생님과 하늘은 함께 공항까지 배웅해줬습니다. 다음에 뉴욕에서 봐요. 하늘이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리고 꼭 한국에도 갈게. 이번엔 내가 당신들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비행기 창밖으로 파리의 도시가 점점 작아질수록 저는 지난 모든 순간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생각했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공기가 저를 반겨주었지만
이제는 그 익숙함 속에서 조금의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파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모두 놀라워했어요. 그중 한 동료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젠 한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낫다는 거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런지도 몰라. 적어도 신뢰에 있어서만큼은 말이야. 그날 밤, 저는 하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한국 갈 거야. 이번엔 관광이 아니라 진짜 너희 나라를 배우러. 하늘의 답장은 짧고 따뜻했어요. 언제든지 환영이야. 이번엔 내가 너의 가이드가 될게.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조용히 제 미국 여권을 꺼내봤습니다.